지형 시작할게요. 앞선 시간까지 배웠던 기후랑은 다르게 이제 기후 같은 경우는 양도 조금 많고 난이도도 조금 높았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지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굉장히 낮고 내용도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중간에 변별을 위해서 심화적인 내용, 통사 교과서에는 안 나온 내용을 가르치고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교과서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심화적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형 첫 번째는 먼저 산지 지형이에요. 자, 산지 지형의 특징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산지 지형 말 그대로 높은 산이잖아요. 경사도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거주에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사가 높으니까 교통이 불편한 점도 있고 플러스 산 높은 산 위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거주에 불리한데 근데 이제 이쪽 보면은 여기가 적도죠, 적도. 적도라는 거는 굉장히 열대기후 쪽. 기온이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온이 높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에 주변에 위치한 산지라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은데 그 주변에 위치한 산지라고 하면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엄청 추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열대기후 근처에 있는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춥진 않고 1년 내내 사람 살기 딱 좋은 우리나라로 치면 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의 기온이 1년 내내 유지되는 기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를 갖다가 우리는 열대 고산 기후라고 배웠었었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1년 내내 봄 같은 날씨, 항상 봄, 항상 봄. 그래서 상춘 기후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열대 기후 중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요. 봄과 같은 날씨, 사람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산 도시가 발달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산 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요 오른쪽 아랫부분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거기서도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 무슨 산맥이죠?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안데스 산지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위치와 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있는 산맥인 안데스 산지 위치를 꼭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그 산지 지형에서 이루어진 인간 생활 한번 봐볼게요. 기본적으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농사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짓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사는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농작물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굳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은 이 경사진 산을요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개간을 해가지고 마치 계단처럼 평평한 면을 만들어서 계단식 논 혹은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요. 그다음에 열대고산 기울 때 했던 동물들이죠. 알파카랑 라마 같은 고산 가축을 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알파카 라마를 짐꾼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 털과 가죽 그리고 고기와 우유를 얻는 용도로 알파카와 라마를 사육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주로 안데스 산지가 나오긴 하지만 이 안데스 산지 이외에도 조금 지도상에서 위치 정도는 파악해 두셔야 될 산지들이 있어요. 바로 안데스 말고도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지예요. 알프스랑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이 안데 산지는 어디였었어요?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 무슨 대륙이죠?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나는 안데스 산맥. 여기는 120%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랑 히말라야 위치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알프스 산지 위치는 어디냐면은 자, 우리나라죠? 이쪽은 아시아 대륙이에요. 이쪽은요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에서도 우리 요 장화를 닮은 마치 장화 아니면 하이힐 부츠 같은 나라 여기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북쪽에 보면은 시계 잘 만드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스위스를 지나는 이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도 산지 지형으로 나온다. 그 주로 관광 산업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죠. 그 에베레스트가 위치한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지예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위에 이렇게 긴 나라가 있어요. 긴 마치 팔처럼 생겼죠. 누구 팔이에요? 이 팔 네팔이죠? 네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팔 네팔과 중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요 산지가 에베레스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도 주로 관광 자원으로 많이 이용되니까요. 지도상에서 위치 정도를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산지 지형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너무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신에서는 이 산지 지형과 관련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문제에 내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심화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대지형이에요. 대지형. 대지형은 말 그대로 엄청 큰 지형을 대지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신에서 주로 나온 대지형은 안정육괴,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산지 지형이니까 여기 안정육괴 같은 경우는 산은 아니거든요. 그냥 육지의 육지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습곡산지랑 신기습곡산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 안정육괴는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 안정육괴,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를 알기 전에 먼저 이 대지형들이 만들어진 땅이 만들어진 시대를 지질 시대라고 하거든요. 지질 시대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이 만들어진 지질 시대는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시원생대, 그다음에 시원생대 다음 시대는 고생대. 이때 고기습곡산지가 만들어진 시대고요. 고생대 다음은 우리 공룡이 살았던 시대예요. 바로 중생대입니다. 중생대가 있고요. 근데 중생대 시기엔 지각 활동이 별로 안 일어나서 딱히 뭐 세계 대지형이다라고 부를 만한 지형이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 시대 신생대. 지금도 우리는 신생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산맥이 신기습곡 산지거든요. 근데 먼저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안정육괴부터 알아볼게요. 안정육괴 말 그대로 안정된 육지 덩어리를 안정육괴라고 해요. 우리 금괴할 때 금괴가 뭐예요? 금 덩어리를 금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덩어리가 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안정육괴라는 거는 안정된 육지 덩어리. 안정됐다고요? 네.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지각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얌전히 있는 안정된 말 그대로 그런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정육괴는 가장 오래전 언제 만들어졌냐면 요 시원생대 때 안정육괴가 만들어졌습니다. 형성식인 그래서 시원생대고요. 이 지형의 특징,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만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이 침식되고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땅이 어떻게 돼 낮아져 있어요. 그 낮아진 모양을 우리가 방패 모양의 땅이라고 해요. 순상지라고 부릅니다. 방패 모양 무슨 방패인데요? 방패를 땅에 덮어 놓으면은 요런 모양이 될 거잖아요. 이런 모양. 이게 산처럼 뾰족하고 경사가 급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낮고 평탄해진 마치 방패를 엎어 놓은 듯한 모양. 이거를 순상지 안정육계의 지형이 순상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매장된 자을은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내신에는 안정육계보다는 주로 고기습곡산지와 신기습곡산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정육계였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기습곡산지.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이 고기습곡산지랑 신기습곡산지의 특징을 비교해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습곡산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기습곡산지 말 그대로 고생대 시기에 습곡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성 시기는 언제? 고생대. 여기도 꽤 오래된 시대예요. 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가 고기습곡 산지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는 지형 특징은 신기습곡 산지랑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신기습곡 산지는 신생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고기습곡 산지는 고생대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침식돼서 깎여서 낮아졌겠죠. 그래서 고기습곡 산지 특 해발고도 낮고 오래 깎였으니까 산의 경사도 완만하고 그다음에 산지의 연속성. 자, 산지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산 줄기가 뚝뚝뚝 끊기지 않고 잘 이어져 있냐 이게 산지의 연속성인데 근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고기습곡 산지니까요 산이 잘 안 이어져 있고 다 깎여서 중간에 끊겨 있어 이렇게 뚝뚝뚝 끊겨 있어요. 고기습곡 산지는 산지의 연속성이 어떻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매장된 자원이에요. 근데 이제 신기습곡 산지에 매장된 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구리, 주석 등이 있는데 고기습곡 산지에 딱 하나 외우면 되거든요. 석탄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습곡 산지에 매장된 자원 석탄 이거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뭐 신기습곡 산지에서 만들어졌겠지라고 일반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서 고기습곡 산지 어디에 있느냐? 자, 요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 다음에 요 아프리카의 맨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있는 드라케즈버그 산맥도 고생대에 만들어진 고기 습곡 산지고요. 그 다음에 우랄 산맥, 러시아에 있는 산맥인데요. 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을 아시아로 구분하고 서쪽을 유럽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우랄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의 지리적 경계이기 때문에 좀 그냥 우랄 산맥 이름과 위치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흔히 호주라고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에 있는 산맥 바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에요. 여기도 역시 고생대에 만들어진 고기 습곡 산지. 또 마지막으로 미국 갈 거예요. 자, 미국에는 큰 산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서부에 로키 산맥하고 동부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고기 습곡 산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섯 산맥이 고기 습곡 산지, 고생대에 만들어졌고 석탄이 매장돼 있고 신기 습곡 산지랑 비교했을 때 해발고도 낮고 왜 더 오래됐으니까 오랫동안 깎였겠죠. 그 다음에 경사완만하고 산줄기 산지의 연속성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 미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맥들 근처에서 석탄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세계적인 석탄 생산국 혹은 세계적인 석탄 수출국이에요.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기 습곡 산지였었고요. 그다음에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생대에는 딱히 이럴다 할 지각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저희가 공부할 만한 세계 대지형이 없고요. 신생대 지금도 신생대라 그랬죠. 최근 시기에 이제 신생대 때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신기 습곡 산지군요라고 보시면 돼요. 신생대에 습곡 작용 만들어서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세핑이에요. 세핑 아시겠죠? 신기습곡 산지 형성식이 신생대 지형 특징은 고기습곡 산지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깎여나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겠죠. 그래서 해발고도 높고 산의 경사도 급하고요. 연속성이 뚜렷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산줄기가 쭉쭉쭉쭉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깎여서 중간중간 잘려나간 게 아니라 잘 붙어 있군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만큼 지각 활동을 여전히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도 활발합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지각이 불안정하군요, 이게 신기습곡산지 특징이군요 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 우리 고기습곡산지의 자원 뭐 외우라고 그랬어요? 석탄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가 신기습곡산지구나. 그래서 신기습곡산지는 구리주석,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는 석유랑 천연가스가 주로 생산이 됩니다. 이게 신기습곡산지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지도상에서 이제 신기습곡산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신기습곡산지 찾아볼게요. 먼저 아까 알프스 산맥이랑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알프 산맥 밑에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아틀라 산맥이 있어요. 아틀라스 산맥. 이렇게 슉 이으세요. 슉. 그래서 아틀라스부터 알프스, 카카스, 히말라야 산맥. 여기가 신기습곡 산지고요. 그다음 미국에 큰 산맥 두 개 있다 그랬죠? 서부의 로키 산맥,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그 중에서도 서부에 있는 로키 산맥이 신기습곡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남아메리카, 여기 있는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그래서 여기 알파카랑 라마 키우고 마추픽추 있고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가 신기습곡 산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필로 표시해둔 부분이 신생대에 만들어진 산 신기습곡 산지고요. 특징은 뭐였어요? 고기습곡 산지랑 비교했을 때는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깎여나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해발고도가 높고 산의 경사가 급하고 산 줄기가 따닥따닥 잘 붙어 있다. 이거를 산지의 연속성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만큼 아직도 지각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진과 산이 활발하군요. 이런 자원이 매장돼 있군요. 이게 신기 습곡 산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희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고기숙국산지랑 신기숙국산지를 둘 다 보여줬어요. 지금 고기숙국산지 보니까 낮고 평탄하죠. 신기숙국산지는 높고 경사가 급하잖아요. 깎아지른 절벽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가와 비교한다. 그냥 고기숙국산지랑 비교한 신기숙국산지의 상대적인 특징이래요. 이걸 고르는 거죠. 고기숙국산지 언제? 고생대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거고, 신기숙국산지는 신생대 최근에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에서는 예의
얘랑 비교했을 때 얘의 특징을 고르는 거잖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지표가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잖아요. 그쵸? 세 방향이 처음에 태초에 태어나는 여부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먼저 할지 얘 먼저 할지 얘 먼저 할지는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지각의 안정성 볼게요. 신기술 곡산지래요.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각 활동하고 있어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기술 곡산지는 먼저 지각의 안정성 높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평균 해발고도 오른쪽으로 갈 거야 말 거야잖아요. 여기서 자, 평균 해발고도 최근에 만들어진 신기술 곡산지니까 침식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해발고도 높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갈 거냐 아니면 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냐. 석탄 매장 가능성이에요. 우리 석탄만 외우라고 했죠. 석탄 어느 습곡산지에 매장도 있어요. 그렇죠. 고생대 만들어진 고기습곡산지에 매장도 있죠. 그러면 신기습곡산지는 석탄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뒤에 그대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뒤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기습곡산지의 특징은 바로 C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두 번째. 지도에 어둡게 표시된 세 개 대지형의 형성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했대요. 가장 적절한 것은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가장 치트키는 이거예요. 세계 지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무슨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나는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바로 신기습곡 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거기 말고도 그래서 여기 알프스부터 히말라야까지 쭉 내려온 지역이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산맥 두 개 있다 그랬죠. 이쪽에 고기스곡 산지 그 에팔레치아 산맥, 이쪽에 신기스곡 산지 로키 산맥인데 로키 산맥 쪽에 색칠도 있으니까 아, 얘네들은 그러면은 뭘 한 거예요? 그렇죠. 신기조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신생대 만들어진 지역이구나. 지진하고 화산 활발하고 석유 천연가스 구리주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산지지형 끝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평야지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야지형도 내용이 아주 간단해서 지형 그 지도에서의 위치만 외우시면 돼요. 먼저 평야지형 특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야예요. 해발고도 낮고 평평해가지고 이제 산지 지역과 다르게 산지 지역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인간 생활에 불리하다고 그랬었죠. 근데 반대로 평야 지역은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야긴 평야인데 평야에 큰 하천이 흐를 경우에는 평야니까 농사 짓고 살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큰 하천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큰 하천 주변의 평야에는 이제 하천의 퇴적으로 형성된 이런 용어를 계속 충적 평야. 하천이 흐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비도 오고 하면은 넘칠 수 있겠죠. 맞아. 그렇게 물이 넘치다 옆으로 넘치다 보면은 물이 상류에서 가지고 내려오던 그런 모래 알갱이들이나 흙 같은 거 그거를 강 옆에 쌓아 놓을 거예요. 그렇게 쌓아 놓는 퇴적 작용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은 그 물이 쌓아 놓은 퇴적물로 인해서 넓은 땅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천의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야를 충적 평야라고 해요. 충적 평야. 다시 무슨 뭐라고요? 하천의 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천이 가지고 있던 모래나 흙 같은 게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넓게 만들어진 땅을 충적 평야라고 하는데 그 충적 평야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충적 평야, 충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평야 지형 일단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나온 평야 지형 크게 두 군데예요. 바로 어디 쪽이냐면은 우리나라 근처. 우리나라 여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근처 동아시아 일대. 동아시아 일대랑 그다음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앙 부분, 중앙 평원이 있어요. 자, 먼저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부터 볼게요. 여긴 우리나라 동아시아 근처의 평야 지역인데요. 이 기후할 때 뭐 했냐면은 요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로 계절풍이에요. 계절풍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계절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했었는데 겨울철에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고온 다습 덥고 습한 바람 부는데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부는 덥고 습한 계절풍 때문에 여름이 굉장히 고온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덥고 비 많이 오는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 바로 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기 우리나라 근처, 자, 자치 지도상에서 위치 잘 파악하세요. 우리나라 근처 동아시아 일대의 평야지대에서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위치를 외우라 그랬죠? 미국 중앙부에 있는 평원. 미국 중앙부에는요, 우리나라 크기의 거의 몇 배가 되는 아주 큰 평원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그레이트 플레인스라고 해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그레이트 플레인스라고 배우는데, 근데 이거를 그레이트 플레인스 한글로 번역하면 대평원이에요. 맞아. 그래서 미국 중앙부에는 대평원이 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 지역과는 다르게 바다랑 멀어가지고요, 그렇게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조금 건조한 환경인 평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 물이 많이 필요하고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벼농사엔 적합하지 않고요. 미국 중앙부의 대평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바로 밀과 옥수수예요. 그래서 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밀과 옥수수를, 땅이 지금 엄청 넓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한데. 그래서 어떻게 대규모로 기계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목적은요, 여기 미국인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 넓은 땅에서 벼랑 옥수수를, 아니 밀과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재배할까요? 아니죠. 갖다가 수출해서 팔려고 하는 거겠죠. 돈 벌려고. 그래서 그런 상업적 농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중앙부의 대평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지도상에서 위치해 오면은 평야 지형은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거고, 평야 지형이다 보니까 도로, 산업시설 등의 건설에 유리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산에다가 공장 만드는 것보다는 평지에 공장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안 지형이에요. 해안 지형이라고 하면 일단 육지랑 바다가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 지형 마찬가지로 일단 항구가 있는데, 항구에는 뭐가 있다? 산업단지가 발달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양식업이다, 염전하는 건 바닷가니까 당연히 해안 지역에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바다가 이제 관광산업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근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자, 공장이 바닷가에 있어요. 근데 공장은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장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 공장이 딱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면은, 수출할 경우에는 공장에서 만든 거를, 어차피 공장이 바닷가니까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배에 실어서 보내면은 교통비가 절약되겠죠. 반대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원료가 필요해. 근데 그걸 수입해야 돼라고 하면은, 어차피 공장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배로 와서 물건 바로 내려서 공장에서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수입하고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안 지형에서 이제 교역에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장이 많군요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은 이 자연환경적인 지형이 나와요. 이것도 간단하게 지형의 사진하고 이름을 익히고 이 지형의 형성 원인만 용어로만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C 스택입니다. 자, C 스택 같은 경우에는 C 말 그대로 바다가 C고요. 스택은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이렇게 쌓아 올린 것처럼 마치 돌기둥 혹은 바위섬처럼 생긴 지형을 C 스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C 스택의 형성 원인이 중요한데, 지금은 바위 기둥 상태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하나의 암석이었어요. 하나의 암석이었는데 뭐 때문에? 파도가 오랜 기간 동안 때려서 돌이 깎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깎여 나가고 침식에 강한 부분만 남은 돌기둥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스택이라고 부르는 거고, 결국에 뭐다? 파랑의 침식. 그래서 파랑을 여기서 이제 파도랑 똑같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파도 같은 바다나 호수에서 이렇게 물결치는 물결의 흐름을 파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랑이라는 용어다 무조건 파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지형은 다 파도의 침식 자국으로 형성되었구나. 자, 아치 형태가요, 요런 형태가 아치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 뜻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파랑의 침식 때문에 아랫부분이 뚫려서 만들어진 아치 형태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아치다라고 해서 시아치, 역시 형성 원인은 파랑의 침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안 절벽. 자, 해안 절벽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은, 바닷물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애는 뭐냐면 절벽 혹은 낭떠러지를 의미하는 한자가 애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 낭떠러지게 해안 절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절벽 부분이 보이잖아요. 원래는 여기까지 다 암석이었는데 파도가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서 이 절벽이 깎이면서 뒤로 밀려나서 결국 이런 깎아지른 수직 방향의 절벽이 완성이 된 거죠. 이런 해안 절벽 해식애라는 단어가 나와도 역시 형성 원인은 뭐다? 파랑 혹은 파도의 침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해안 지형까지 끝입니다.